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사랑동물병원의 강기웅 원장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이 와가지고 GPU라는 것을 한국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도 모르고 GPU를 몰라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GPU를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면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GPU 하나가 냉장고 30대를 돌릴 만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이거 연구하는 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또 GPU라는 것이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지만 열이 나면 또 식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식히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오늘 왜 갑자기 송아지 이야기하는데 GPU 이야기하냐면요.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소가 성장하고 비육을 할 때도요. 근육을 만들어낼 때도 전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면역력이 계속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오늘 듣고 내 주변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제가 100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오늘 무슨 내용이 있었어 하면 그게 90이 되고 그걸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80이 되고 점점 줄어들잖아요. 결국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이 원본을 카피하면 비슷한데 또 카피본을 계속 카피하다 보면 나중에 글자가 흐릿해지듯이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본인은 100%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결과를 보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농가들이 이 부분을 자꾸 실수합니다라는 부분만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아주 쉬운 내용이고 제가 느끼는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인공포유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포유와 자연포유에 사실상 어떤 공통의 것을 같이 가지고 왜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한 태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태아는 양수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체온 유지를 스스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엄마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는 밖으로부터도 보호가 됩니다. 사실상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태아에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엄마가 그냥 알아서 보호해준다. 그리고 얘들이 우유를 먹거나 사료를 먹을 필요가 없죠. 결국 태아가 제공받는 것은 엄마 뱃속에 저러고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됩니다. 저게 한 번에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저런 환경에 있던 애가 송아지로 태어났을 때 저런 환경을 최대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써야 할지 아니면 무슨 똥을 놨을 때는 무슨 질병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온부터 따져볼까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가 너무 이렇게 더워서 얘 체온이 막 올라가요. 그럼 송아지는 체온을 도대체 어떻게 낮출까요? 사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여기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사람은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식으면서 기화열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송아지처럼 털이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반면에 송아지는 사람처럼 땀을 흘립니까? 잘 안 흘리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송아지가 잔뜩 땀을 흘리면요. 전화가 옵니다. 땀을 너무 흘린다고. 그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송아지는 그러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온을 낮추냐? 폐 호흡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 쉽게로 하면 강아지, 개들이 헥헥거리면서 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폐의 기능으로 체온을 낮춥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자신의 체온을 어떻게 올릴까요? 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요. 사실상 여러분은 추우면 어떻게 하죠? 팍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뛰어다니고 나면 열은 나지만 결국은 금방 허기가 집니다. 결국 그건 방법이 아니고요. 잘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 체온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는 게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태어난 송아지는 폐를 통해서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이런저런 기관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늦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산한 송아지가 왜 이렇게 헉헉거리지? 그러면 폐의 완성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저런 송아지들이 꽤 있었어요. 여름철에 소가 조금 일찍 태어나거나 제대로 날짜에 태어나더라도 유난히 작으면 폐가 완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막상 그 죽은 송아지가 있었다고 쳐요. 배를 갈라보면 폐가 멀쩡한데 뭐 폐가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폐를 우리가 보면 혹시 페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포는 뭐냐면요. 폐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제일 말단에 마치 개구리들 이렇게 손처럼 저렇게 페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끝에서 가스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일찍 태어난 송아지들, 미성숙한 송아지들은 저기가 발달을 안 하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거나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페포라는 게요. 저 안에 무슨 철사를 넣어서 저렇게 만들까? 우리 텐트 치듯이? 그게 아니거든요. 저 모습을 유지하려면요. 결론적으로 저기 모습을 유지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계면 활성 물질인데요. 여러분들 일상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주방용 세제 같은 겁니다. 주방용 세제를 우리가 거품을 막 내면 그 거품이 쉽게 잘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없애듯이 저런 물질들이 폐포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 일찍 태어나면요. 저 계면 활성 물질이 부족해져서 폐포가 마음껏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도 너무 일찍 태어나면 오늘 제가 수의사들의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오늘 강연해 주시는 분이 애 둘 낳으신 어머니인데 두 번째 애가 조금 일찍 태어났대요. 그런데 폐가 좀 안 좋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그 말이 의심스럽게 너무 잘 울고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송아지도 폐가 미성숙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씩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한우를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도분만을 하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생각에 자꾸 유도분만을 하세요. 아니면 직장 생활을 겸하시는 분들은 유도분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기관에서도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지킬 게 없어요. 그러면 유도분만을 수의사가 하는 연구기관에도 합니다. 그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요? 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폐 기능이 좀 그런데
이유는요, 유도분만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때가 돼서 분만하는 것보다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송아지는 자기 체온 조절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름철에 어떻게 얘를 조치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요, 너무 뜨거운 데 두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씩 너무 더운 데 두는 경우에는 애들이 너무 헉헉거리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은 괜찮을까요? 얘가 너무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요. 찬물을 뿌려주는 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든지 체온을 낮추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호흡기 때 사용하는 약을 설명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너무 높으면 그 약을 쓰셔가지고 체온을 재시고 그 다음에 체온을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송아지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방에는 두 가지 지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색 지방이고요. 하나는 갈색 지방입니다. 백색 지방은요, 여러분이 그냥 딱 손을 들고 배 쪽에 쓱 가져가 보시고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바로 백색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게 백색 지방이에요. 갈색 지방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곰, 겨울잠을 자는 곰이 많은 부분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를 보면 우리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우는 미토콘드리아가 갈색 지방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순간적으로 너무 추워요. 이거 너무 추운데? 그러면 저 갈색 지방을 동원해서 열을 만들어내고 개가 순식간에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갈색 지방이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건 체온이 밖의 온도가 너무 차갑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언제 내가 발견할지 모르지만 송아지가 추위를 경험하면 바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걸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좋겠죠. 따뜻하게. 그렇죠? 대표적으로 갈색 지방 없고 백색 지방만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돼지 중에도 야생 돼지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돼지들은 갈색 지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돼지 농장에서 혹시나 개들 이렇게 모아놓고 엄마 젖을 물리거든요. 젖을 물리는데 조금 체중이 적게 나가고 약한 애들은 제대로 못 먹겠죠. 그리고 개들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 등 켜놓은 데다가 벗어나가지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가면 개들은 순식간에 체온을 잃으면서 개들이 죽는 겁니다. 돼지가 갈색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무튼 저걸 한번 활용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초유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뮤노글로불린을 엄청 강조하죠. 그 항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초유의 항체는 애초에 태어나서 앞에 부분의 면역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얘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초유의 그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초유를 그냥 한 번만 먹여도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유는 뭐라고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하나의 배터리 같은 존재라고 해서 그 순간순간에 얘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잖아요. 농가에서 저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집은 멀쩡하던 송아지가 3, 4일 지나면 설사를 하기 시작한다. 가보면 보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중 괜찮아요. 근데 이 시기죠. 점점 추워질 시기에 갑자기 질병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저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똥을 정말 안 치우는 농가가 질병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똥을 치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질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저분한 똥의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이 질병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인공 포유를 하는 농가인데 폭설의 피해로 그 인공 포유 시설이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자연 포유를 해야 됐어요. 인공 포유에 없었던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너무 많이 송아지들이 질병으로 그 시기에 죽어요. 겨울철에. 가보면 송아지가 그렇게 똥밭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발견되면 한번 치료하고 놔두고 그 농장이 되게 큰 농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 집은 애초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인공포유하러 쓱 보냈기 때문에 그냥 분만만 하면 됐지 다른 관리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번시구가 한 칸에 엄청 넓게 이렇게 다 터가지고 있었습니다. 똥도 그렇게 치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넓은 칸에 송아지가 엄마들을 제대로 못 찾고 제대로 젖을 못 빨고 똥도 안 치워놓으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애가 한번 주저앉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즉 얘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래야 얘가 가서 알아서 엄마 젖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병균의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리고 요 사진은요. 한국에서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한 80년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송아지도 여러분처럼 내 집 장만을 했다. 잘했다는 걸로 저렇게 올린 겁니다. 획기적이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요. 너무 좋거든요. 등도 있고 옷도 있고 너무 좋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따져보면요. 첫 번째 예는 바닥이 따뜻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람은 다 막습니다. 그런데 그 이에 바닥부터 옷부터 따뜻하게 할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열을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내가 차가운 여기 벽을 탁 짚으면 내 손이 차갑다고 느끼는 건 내 열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졌던 여기를 떼서 볼을 딱 대보면 여기는 따뜻해져 있거든요. 항상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가 찬 바닥에 앉아 있으면 송아지의 체온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닥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차단하는 것이 내가 사료를 한 바가지 주는 것 같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 있죠. 저기도 달려 있습니다. 가장 열을 잘 하는 방식이 소위 말해서 이 바람을 통한 공기를 통해서 하는 대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아지방은 우리가 그걸 만들 수는 없죠. 다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제품 보셨을 거예요. 송아지가 얼어 죽은 것처럼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거는 따뜻한 온수 우리 목욕탕 같은 데다가 담그면 개는 직접적으로 몸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품 있잖아요. 열이 확 나오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있는 통이 있어요. 한 150만 원 파는데 거기다 탁 집어넣으면 송아지 체온이 올라갑니다. 즉 따뜻한 바람으로. 즉 그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볼까요? 저기에서 이렇게 쫙 하는 이 송아지 등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대류나 이렇게 딱 다가갔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복사하는 거죠. 태양열이 오는 것처럼. 송아지 옷 저렇게 입지만요. 사실상 바닥이 차가우면 대다수 체온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바닥에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내 보기에 옷도 입었다. 등도 켰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야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의 예는요. 여러분이 저 위에 가서 옷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무릎을 딱 해봅니다. 해보면 내 무릎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면서 아래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얼룩이 생길 정도 젖어요. 그러면 송아지는 체온을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빼앗깁니다. 그러면 저 두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셔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복사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본을 주면 자꾸 희석된다고. 깔아주세요. 그러면 깔았어요. 원장님 깔았습니다. 가봐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깔아놨는데 송아지가 어디 있지? 할 정도로 탁 잠겨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호흡기의 발생의 비율이요.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게 저 깔집의 두께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면역의 회복의 반응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럼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치료의 원칙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호흡기 치료를 하는데 자꾸 안 돼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충분히 얘한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저게 새어나가고 있지 않은지. 약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난방과 그거 전부 다 냉방 전부 에너지를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위생은 뭡니까? 위생은 뭐예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요, 앞치마 하죠. 그건 저거 튈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즉 송아지는 핥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주변이 지저분하면 질병은 많아집니다. 이제 인공 포유를 할 때 기본적인 것,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잘 안 되는 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공 포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저런 데를 가보면 여기 보이실까요?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끝에는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싶은데 그거 갈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싸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공포유 하실 분들은 애초에 저 공사를 할 때 약간 기울어지게 해서 오줌을 싸면 바로 빠져나가게 해야 덜 젖겠죠. 저게 기본인데 저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하실 분들은 저걸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성입니다. 자연포유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나이 먹은 송아지 따라하고 엄마 따라한다. 즉 사회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요, 소를 생각 안 하고 강아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개를요, 너무 사람을 어렸을 때 안 만나게 하면 그 개는 사람만 보면 막 물려고 하고 짖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손을 타면 그렇지 않죠. 송아지도 너무 오랫동안 가둬놓으면요,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고 무리를 따르려는 행동이 부족해지니까 보통 3주에서 최대 8주에는 합사시키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게 불리한 점이 있죠. 섞어놓으면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것에 좀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하고 직접 바람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나요? 못 모였나요? 못 모였죠. 이유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방식이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라.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지붕 없는 데서 해라. 그 내용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희석되게 해야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만 바람이 직접 떨어지잖아요. 송아지는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또 안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자연포유와 인공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백신 넣고 거기에 채취를 해서 송아지한테 이렇게 초유를 먹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농가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공포유 하는데 그 백신 놔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그렇죠. 이유는 그 초유를 안 먹이거든요. 그 집은. 바로 떼서 오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인공포유를 할 때요, 아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날 내가 초유를 먹여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대용류를 막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이 맞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자연 포유는 어떻습니까? 원래 초유라는 것이 우유로 바뀌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인공 포유를 하시더라도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가장 자연 상태에 가깝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초유를 첫날 먹이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초유를 타서 먹이든지 조금씩이요. 저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저렇게 해야 질병이 좀 줄어듭니다. 그 방식을 따르는 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용류를 선정을 하는데 인공포유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얘들이 너무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그게 우유의 성분인지 콩의 성분인지예요. 소는 이 콩의 성분을 잘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는 우유 성분의 대용류를 먹이시다가 그 이후에 콩 성분의 대용류를 채택하셔야지 저렇게 바로 하면 설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설사를 하면 저런 이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가에 가보잖아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그래요. 온도가 안 맞게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안 지키고 탑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몰 농도라는 것이 맞지 않으면 얘가 흡수가 안 되거나 너무 또 진하게 타잖아요. 그러면 얘를 빨아들여 가지고 설사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공 포유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진짜 농도를 맞춰서 타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게인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내가 그냥 뭐 조금씩 부족하면 되지. 한 5%씩 부족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자연 포유하는 것보다 소가 안 큽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혹시 내가 타다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그걸 이어봤잖아요. 그러면 항상 간첩 감시하듯이 저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가들이 많이 실수하시는요. 그리고 미생물은 불규칙성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바꿨다 이런 거 싫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결국 건강한 개체는 잘 먹고 약한 개체는 덜 먹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안 먹는 거에 비해서 소가 안 커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얘들이 질병을 회복할 때, 면역력을 확보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안 되다가 며칠 내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갸름해지고 예뻐지잖아요. 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는 안 큰다. 그리고 제가 체온계를 저기다 꽂아놨어요. 저건 뭘 나타내냐면요. 체온이 높으면 소는 안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가 뭐 안 먹어요? 송아지가 안 먹어요? 먼저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체온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많이 해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특히 주사제를 많이 찌르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항생제를 많이 줘요. 주사로 줬으니까 괜찮지 내가 먹이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장내 미생물은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나 유방염 연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밖에다가 납유할 수 없거든요. 그런 우유를 걷어다가 소에게 먹였어요. 장내 미생물은 당연히 항생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사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내가 어떤 약을 쓰지 않아도요. 주사 바늘로 계속 콕콕콕콕 찔러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나무 농장 망치려고 계속 모든 소를 찌르고 다니면 그 소는 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소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포유를 하거나 아니면 소를 키울 때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왼쪽을 보시면요. 바닥을 물청소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 대신 안락함이란 건 없죠. 두 번째 거는 소가 좀 쉴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 많은 분들은 질병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면 저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가 안락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왜 그렇지? 라고 따져보면 송아지가 앉아서 쉴 자리가 없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소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비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서 어물쩡대면서 사람만 나타나면 막 돌고 그런 집은 비육이 안 되죠.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송아지가 도대체 언제부터 겨울이냐? 지금 겨울인가요?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아니죠. 가을이잖아요. 좋잖아요. 놀러 다니기. 근데 송아지는 지금 겨울이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일수록, 그리고 체구가 작은, 생시체중이 작은 애들일수록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거죠. 만약 영하 한 15도까지 떨어져요. 1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송아지는 평상시 먹는 것보다 한 60%를 더 먹어야 됩니다. 보온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송아지한테 얼마 줘야 된다, 사료 줘야 된다, 모든 기준이 얘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생각하고 충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결국 겨울철에 질병이 다발하는 것도요. 저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그렇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에너지는 면역력이다. 이거 하나만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소독 굉장히 많이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눈, 코, 입 제대를 말하는 이유는요. 송아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저기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소독을 제가 강조하면 나는 베타딘으로 한다, 나는 뭘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강옥도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생각 들죠. 그런데 제대라는 것이 애초에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항상 젖어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양분과 뭐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젖을 수 있는 구조여서 얘를 빠르게 건조시켜서 얘를 말라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독이 아니라 저걸 빨리 닫는 겁니다. 그래서 강옥도 5%, 7% 저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도대체 얘들이 왜 설사를 하냐? 설사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 설사, 똥을 보고 우리는 바이러스니 콕시디움이니 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결국 장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일 때는 장세포가 있고 이렇게 점액들이 있는데 붕괴가 되면서 차차 점액이 나오고 저게 헐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때 우리가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약을 써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수액을 달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소가 기립을 못하면 그땐 수액을 달아야 되는 응급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송아지라고 따져보면요. 송아지가 하나에 여기다 물하고 소금을 탄 소금물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소금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줘야 되는데 수액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급하니까 빨리 물 좀 채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경구용 전해질. 근데 경구용 전해질이 뭐야? 그런 전문 제품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으로 채워줘야 소가 회복이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는 우유를 안 먹여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배를 흔들어 봤는데 뭐가 꿀렁꿀렁꿀렁 소리가 나요. 그때는 먹이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통을 막는 것은 더 빠른 탈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전해질제를 하루 이틀 정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꿀렁꿀렁 하는 것들은 왜 생겨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잘 걷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다는 것은 빠는 반응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쭉쭉쭉쭉쭉쭉 잘 빠는 손은 어때요? 이게 사위로 바로 쓱 넘어가는데 이놈이 갑자기 설사를 하면서 희마리가 없어지면요. 빠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위로 바로 못 가고 쭉 아래로 떨어지죠. 그게 1위로 가서 1위 안에서 그것이 이상 발효가 일어나면서 꿀렁꿀렁하게 되고 그걸 걷어내면 시커먼 물이 나오는 것은 1위의 벽이 벗겨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애초에 처음 송아지가 설사해서 비틀거릴 때 전해질을 먹여가지고요. 개를 정상 상태로 자꾸 만들어서 활력 있게 만들어야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호흡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근데 호흡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이 있고 하나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아, 백신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백신을 놨잖아요. 백신은요, 개를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백신했는데 하나라도 터지면 아유 그 백신 소용없어 그러는데 백신의 가장 큰 효과는요. 안 걸리게 하는 것이 1. 두 번째는 한 놈이 걸리는데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좀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안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육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럼 이놈 걸렸다 저놈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두수가 적으면 백신 안 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분만 간격이 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집중화되어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때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사랑 상의해 보시고요. 두 번째,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잡는 약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호흡기 치료제를 내가 딱 주고 나면요. 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의 체온을 딱 재보면요. 40도 절절 끓고 있어요. 나 호흡기 치료약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개는 어차피 안 먹는 것이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40도로 한 3, 4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저 두 개의 약입니다. 저 두 개의 조합.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모든 농가가 가지고 있는 약일 만큼 기본입니다. 광범위 항생제에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온을 재고 저 약을 놓고 다시 12시간 지나서 아니면 한 8시간 지나서 체온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호흡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기침을 하거나 콧물 있는 게 호흡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는 애들은요. 저렇게 열나고 그런 애들은 침울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내 눈에 안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걔가 잘못돼. 얘가 왜 이렇게 됐지? 나중에 봤더니 살도 안 쪄있고 그래요. 열이 계속 있고 못 먹는 놈을 내가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오히려 막 켈럭켈럭 하면서 기침하면서 콧물 나면서 잘 돌아다니고 잘 먹는 애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관심을 둘 게 아니라요. 걔가 뭔가 침울하고 좀 이상해요. 힘이 없고 그러면 체온을 재보시라. 즉 기침과 콧물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서 설사를 하면 그 똥을 보고 내가 치료합니다. 그런데요. 설사를 하면 항상 송아지는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보이면 내 앞에서는 설사를 안 해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설사를 하더라도요. 하루 종일 가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설사하고 안 했다가 또 설사하고 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내 눈이 그렇더라도 행동을 보고 체온을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내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